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차영주 소장님은 매주 지금 출연해주고 계시고 고란 기자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어쩌다 보니. 바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위 연준이 내년에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늦추긴 할 건데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아직은 가능성이죠.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이제 열리면서 올해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겁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이제 50bp로 해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4.50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터미널 금리가 4.4니까 미국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터미널 금리가 3.5였지만 9월 달에 터미널 금리를 4.4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종 금리가 네, 최종 금리 4였죠. 내년은 아직까지는 4.6이지만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 이것을 올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그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미국의 고용이 결코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현재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이제 CPI 지표는 이제 조만간 또 나올 거니까 살펴보긴 하겠지만 고용이 살아있다라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1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이제 2월, 3월 달에 있는데 최소한 2월 달에 50bp를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겠는가. 월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강경론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다른 데서 했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나설 것이다. 빠르면 12월이다라고 예상을 이제 말을 했던 것들을 보면 미국 내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네. 많은 경제학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네. 지금 이제 앞서 그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미국의 이제 TS 공장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내년도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을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 역설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단순하게 미국 경기가 꺾인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그 IRA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다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활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네. 일견 남아 있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부분도 아직 이제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고용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고용률 이번에 뜬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다, 견고한 걸로 나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노동 시간이 좀 줄어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실질 임금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고용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노동 상위 계층에 있어서는 이거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해고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고용이 조금 탄탄하게 되는 거죠. 지표로만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숫자만 보는 거하고 네. 현상을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연준은 숫자만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러면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PI가 세게 나온 것도 공급 사이드 측면이긴 하지만 PPI나 CPI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 이제 그 원유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CPI는 13일 날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높았다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유가가 올라갔던 것들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감안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뜨는 숫자만 보고 보는 거기 때문에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연준이 정할 수 있는 입지는 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온 그 매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다라고 하면서 가자를 외치면서 시장이 달렸는데 갑자기 야 근데 생각보다도 더 금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 사실 저 13, 14일에 다음 주죠. 네, FOMC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한 회의가 열리는데 네. 요 금리 회의 그 FOMC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고위 인사들은 통화 정책과 관련한 대외 인터뷰 강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그러니까 연준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로 말하면 안 되는 기간인데 네. 이 기간이 3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근데 이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 쓴 사람이 누구냐? 닉 티미 라우스라는 기자인데요. 그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맞아요. 기자. 네. 이 부대변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그 있는데 정도로. 사실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가 0.5를 올릴 것 같다고 시장에서 막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닉 티미 라우스 기자가 야 근데 0.5 아니고 0.7 올릴 것 같거든? 이라고 갑자기 썼어요. 근데 실제로 0.7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또 지금 쓴 기사가 뭐냐면 네. 야 이번에는 0.5를 올릴 수도 있는데 야 내년에 2월하고 3월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베이비 스텝 이른바 0.25씩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한 0.5씩 두 차례 또 빅스텝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연준의 입 파월의 입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네. 인플레가 안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시장의 반응은 전형적인 good is bad.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걸 나쁘게 시장은 해석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더 강하게 또 오랫동안 빨리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화 강세 영향이 컸다고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 수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CEO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릿수 성장밖에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제 10월달 무역 수지 적자인데 전월 대비해서 5.4% 적자가 이제 5.4%가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782억 달러가 적자가 났는데 2개월 연속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입 같은 경우 0.6% 증가했고 수출은 0.7% 감소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입 물가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부분들 이제 생필품 부분 가격이 이제 낮아짐으로써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에 기여한 건 분명 있죠.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수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수출에서 이제 피해를 봤었던 기업들이 있죠.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네. 적자가 기록했다라고 만. 근데 이 부분은 네.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이게 10월 달 지표니까 11월 달부터 이제 킹 달러가 조금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개선될 꺾였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매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하던데 그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네. 저 여기서 숫자 너무 높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CPI가 13일 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FOMC 전날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전날 나오는 전날 그거 나오나요? 보고 아마 조금 뭔가 그 FOMC 결과를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꺾이는 추세는 아무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이제 이른바 그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주거 관련된 비용이 이미 약간 꺾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진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네네. 기대입니다.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저는 좀 나름대로 재미있게 본 게 네. 의외로 휴대폰 가전들이 좀 팔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피셜인데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팔렸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가전 같은 경우 2020년, 21년 그 코로나 때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많이 이제 가전을 바꿨죠. 네. 근데 미국이 왜 아직까지 그런 소비가 늘어날까? 그러게요. 이제 저는 집에 고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미국이 코로나 이후 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층들, 지갑을 못 열었던 층들이 이 기회에 이제 고용이 되다 보니까 TV를 산다라든지 여유가 휴대폰을 생긴 바꾼다라는 거죠. 거
이게 이제 보면 그 탄탄한 어떤 하나의 일면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기존에 바꿀 수 있었던 분들은 상관이 없고 기존에 못 바꿨던 분들이 이제 바꾸기 시작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수요를 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연준이 바라는 대로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CPI. 테슬라 얘기를 해볼게요. 수요가 줄어서 상하이 공장 생산을 줄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출렁였어요. 테슬라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어떤가요? 이거 사실이 뭔가요? 뭐 가짜뉴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네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감산설에 주가가 급락한 게 맞고요. 네. 9월에 증설한 상하이 공장의 연생산 능력이 100만 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감축을 한다라고 보면은 네. 그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줄인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테슬라 차는 이른바 없어서 못 파는 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수요가 없으니까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세계 만약에 최대 전기차 시장인데 여기서 중국 내수용 차량, 유럽 수출용 차량을 테슬라 지금 그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증설을 해놨더니 생산량만큼 수요가 많지 않네라고 해서 줄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테슬라도 앞으로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팔아야 될까를 더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죠. 네. 이 게다가 최근에서 보니까 이 테슬라가 절대 할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네. 테슬라 가격을 시장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로 시가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무슨 회냐. 이거 맨날 올린다 가격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냈죠. 두 단위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 모델 3, 네. 모델 Y 가격을 내렸어요. 그리고 신차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보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다면 차량을 판매를 할 때 테슬라는 전형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갑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소비자가 내가 사고 싶어요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테슬라의 지위가 점점점 내려와서 일반 다른 전기차 그런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 이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재무제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아까 언급드렸던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에서도 차량 가격을 올릴 때 지금 이제 2023년형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근데 2023년형이 나오면서 소개를 좀 고치면서 차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제 보통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계들이 해왔던 거예요. 네. 이게 한 3, 4년 만에 새 모델이 나오는데 그 전에 내부라든지 외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었는데 올 1분기 때 테슬라가 가격을 네. 두 차례나 올렸어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두 번이나 올렸어요? 그게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시가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팔렸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올 가을쯤에 아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많은 그 자동차 업계들이 이러한 모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야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올려도 차가 팔리네, 가능하네 이런 어떤 모델들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 전조적인 게 있었죠.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일부 뭐 유튜브들께서는 새벽까지 영업사원들이 줄 서서 차를 팔았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투자를 한다라면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테슬라가 그동안 수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테슬라는 단기 순이익을 냈을 때 그 전기차 보조금으로 냈어요. 근데 올 1분기 때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기가팩토리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부터는 좋았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하지만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 증설해 놓은 상태에서 차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해서 가격을 인하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이익은 급감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놓고 난다라면 감가상각이라는 고정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팔던 거를 8천만 원에 팔게 된다라면 2천만 원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차가 판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이 2천만 원 순이익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급격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테슬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세미트럭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2023년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전 세계에 나오는 전기차 신차 모델이 156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고요. 156종이 나오는데 그렇다라면 이들 중에서 이제 도태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 우리가 나오면서 테슬라를 국내에서 꺾었잖아요.
아이오닉이 나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1위는 테슬라였습니다. 네. 근데 아이오닉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테슬라를 꺾을 정도로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하락을 놓고 보면 어쨌든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네 생각보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라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도 있어요. 최근에 야 테슬라나 신경 쓰지 자꾸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본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그 뉴럴링크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동물권 보호단체로부터 동물복지법 위반했다라면서 이쪽으로부터 또 소송 위험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실 테슬라 이꼴 일론 머스크 약간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 테슬라를 이끌어 가야 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을 경쟁자가 없다가 이제 경쟁자들이 슬슬 올라온 상황에서 이걸 타개해야 될 일론 머스크가 자꾸 딴짓에 신경 쓰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이 아마 주가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배터리 소식도 좀 볼게요. SK가 미국의 포드와 손을 잡고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켄터키 주에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합니까? SK가 이제 켄터키주하고 이제 테네시하고 이제 두 군데 이제 공장을 이제 두 군데 이제 세 개 이제 공장을 짓습니다. 전부 다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그 물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짓고.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이제 짓고 이제 2025년부터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짓는 것은 조인트 벤처 형식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온이죠. 실질적으로 SK온이 미국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LG엔솔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조인트 벤처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자금 부담도 있고 한쪽에서는 만들어 놓는다라고 팔리는 게 아니니까 자동차 회사들하고 손을 잡으면 만들면 자동차 회사들이 사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얼마큼 물량이 나오냐라면 지금 일단은 포드 그 픽업 트럭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잘 팔리는 게 F150 라이트닝 전기차인데 여기 연간 약 120만 대 정도의 물량을 이제 쏟아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큰 공장들 이게 이제 곳곳에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미 공장 증설 있고 네. 삼성 SDI도 지금 이제 나간다라고 하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여기도 조인트 벤처식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공장들 다 지으려고 하니까 미국 고용 참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스웨덴 노스볼트도 독일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걸 연기를 하고서 미국에 확장을 하겠다 이거 확장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당연히 다 IRA 이 법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요. 공장 다 미국에 있잖아요. 네.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고용은 그러니까. 우리 고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우리요? 안타깝습니다. 우리죠. 우리 고용. 원래 미국 한국에 고용 지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미국이 다 미국에 가니까. 간다라면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우리의 이제 GDP 부분에 있어 차지하는 부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중국 공장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많은 지금 우리 이제 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로 가신 분들도 많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미국의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지금 막대한 양의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의 그 IRA 보조금을 당장 못 받는 이유가 전기차를 한국에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려고 한다라면 지금 한국에서 오히려 맞아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우리의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 뭐 현대차의 고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현대차 앞에 있는 식당 아줌마도 맞아.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 있겠죠. 공장을 하나 짓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그럼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건데 네. 이게 다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참 이거 안 할 수도 없는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사막화된 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이제 승인을 해준 거죠. 거의 뭐 땅값 싼 데다. 그 대신 이제 조건으로 상하수도 깔아주고 전기 끌어다주고 도로 깔아주는 건 정부 세금으로 해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조를 해준다라는 건데 대신 그러고 그거야. 나면 이제 타운이 하나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타운이 하나 생겨버리면 거기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이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의 큰 그림이죠. 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IRA법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의 모습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부를 마쳤는데 지금 이 법안을 두고 유럽연합 EU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 상원에서 이 법안을 조금 다듬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큰 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명을 한 이후에 네. 세부 시행령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원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이제 확실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법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 발언하다 보니까 최근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려 사항 고려해 보겠다라는 또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는 유예를 좀 해주는 쪽에 대한 어떤 얘기도 현재 지금 의회 밖으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죠. 뭐 일단은 뭐 원리 원칙대로 간다라면 그냥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네. 이게 또 이렇게 된다라면 또 우리 쪽도 이제 차별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라 서로 네.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민감하니까 한쪽 얘기 들어주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고 한쪽만 들어주자니 한쪽만 또 다 들어주기 싫으면 한쪽만 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 초까지 각국들의 외교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북미산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준다. 예, 보조금이 아니고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은 국가가 뭔가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세금 깎아주는 건 그냥 덜 받을 게가 되는 거니까. 받을 거를 덜 훨씬 받겠다. 쉽죠. 네. 그리고 이게 네. 싸움을 할 때도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IRA 그거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거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건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자유무역이잖아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 있잖아요. 이거 불공정 아니야라고 분명히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히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EU는 물론 미국이 세긴 한데 야, 이거 봐라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네. 이러고 그냥 약간 맞는 거 그냥 참고 있느니 야 우리도 한번 반격 한 번이나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잽을 날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린 유럽끼리 뭉쳐가지고 유럽산 구매법 바이 유러피안 액트 만들 수 있어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IRA와 마찬가지로 유럽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유럽산 구매법 도입 주장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어요. 사실 그 EU에서 목소리 큰 나라가 두 개가 있잖아요. 프랑스랑 독일. 여기가 다 제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시행한다라고 해서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프랑스와 독일은 바로 이렇게 뭔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이제 강경하게 나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네. 또 한쪽에서는 야 근데 너무 세게 나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약간 조절하자라고 해서 이 IRA를 완전히 법안을 개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지만 네. 유럽연합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IRA 개정 자체는 어렵고 시행령 같은 데다가 조금 더 우리의 처지를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좀 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좀 이쪽 유럽의 좀 사정을 봐주자라는 거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의 사정을 봐주면서 우리가 또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가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되거든요. 유럽은 그렇게 대해주면 우리도 같이 대해줘야지 그렇죠. 하면서 우리도 살짝 껴가지고 네. 이 뭔가 IRA로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세게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다들 뭐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가만히 있고 밑에 있는
의원들이 야, 대통령이 사인한 법을 어떻게 바꿔 우린 못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대통령이 허허 웃으면서 우리가 뭐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업들도 그래요. 대표이사가 사인한 것을 밑에 실무진들이 바꾸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표이사는 야 검토해봐라고 내가 얘기해놨다라고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실무진은 뭐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세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풀어줄까? 그럼 니네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협상 면에 있어서는 이미 다들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법의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게 변화라든지 일단 협상은 우리가 졌다. 네, 그건 인정하고 이 속에서 실속은 그나마 어떻게 차릴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조항을 조금씩 유리하게 바꾸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들에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측이 이제 조용히 받아주느냐, 아니면 뭐 다른 반대급부를 하느냐.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UAE 같은 경우 지금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가시긴 했습니다만, 당장 그 UAE 측에서도 중국을 압박하라라는 그런 미국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른 이제 이 IRA법과 반도체법을 연계한다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또 연계한다라든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맹국한테 이래도 됩니까? 정말? 근데 고라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동맹국도 급이 맞아야 동맹이지. 말만 그냥 그래서 겉으로만 동맹국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역시나 이제 그 IRA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네. 법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렵고 어떻게 그렇죠. 좀 약간 그 협상의 여지가 있는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조금 반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이거 충분히 뭔가 합리적인 요구거든요. 아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 조정 방안이 있다. 동맹국들의 참여를 좀 더 쉽게 만들 조정 방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냥 요구하고 있는 건 말일까요? 뭐냐면 네. 미국의 현지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IRA를 한 3년 정도는 유예를 시켜달라라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민주당에 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 희망의 어떤 트리거는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뺏겼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텐데 민주당이 이겨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을 넘기는데 지대한 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위상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은 이 인플레 감축법을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역정을 내셨거든요. 그래요? 네. 네. 세게 나가야 될 텐데 참. 근데 원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네. 원래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네.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는 걸 느낄 때 표면적으로 먼저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하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그 씨름 선수 강호동 씨가 생각이 납니다. 19살에 천하장사 결승전에 갔을 때 본인도 굉장히 떨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만기 선수라는 정말 넘사벽이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자기가 감추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정부 대 정부 협상에서는 야 우리 좀 어떻게 좀 봐줘 이럴 필요 없어요. 자 당신 내가 잘못했으니 이 법 고치시오라고 얘기는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속내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UAE 아랍에미리트를 갔어요. 왜 갔죠? 미래 먹거리는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는 중동에 있다. 앞으로 돈 쓸 나라는 중동밖에 없다 이거죠. 네. 몇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좀 사회 관계가 조금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UAE에 이제 그 미국산 무기를 좀 주는 조건 대신에 네.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UAE 같은 경우 이제 5G를 이제 깔려고 하는데 네. 5G 같은 경우 전 세계 다 깔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게 2019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투자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걸리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5G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삼성이 통신 장비를 이제 선전하러 이제 가신 것도 있고요. 네네. 또 반도체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삼성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과 유해의 관계 개선까지 가게 된다라면 네. 앞으로 이제 중동 같은 경우 지금 막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약간 비껴난 얘기지만 그 12월 1일 날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업 설명회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막대한 그 가스전 수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회장이시지만 삼성그룹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쪽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우리가 단순하게 사우디의 네옴시티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중동에서 우리의 먹거리는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것도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돈 있는 나라가 중동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금융 위기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 너무 많이 빚을 냈어요 정부가. 그래서 지금 다 빚에 허덕이고 있고 그 빚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겠습니다. 이자만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니까. 네. 그런데 고유가 때문에 이 중동은 지금은 호황이에요. 물론 이제 가로 이 석유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고유가로 호황이고 여러 가지 돈을 쟁여두고 있어요 정부가. 그럼 돈 쓸 곳이 어디밖에 없냐 중동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네옴시티 말씀하셨는데 네옴시티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입니다. 약 660조거든요. 야,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저기 뭐 이게 사우디도 하고 있지만 네. 카타르도 뭔가 개발 사업하고 여기저기 뭔가 다 하고 있어요. 다 국가별로. 왜냐하면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여길 이제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해야죠. 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지갑이 두둑해진 두둑해졌죠. 중동 네. 지역들로 간 중동 거죠. 지역이 그 중동의 봄을 겪으면서 이제 그쪽에 있던 지도자들이 좀 변한 거죠. 그 전에는 석유로 편하게 먹고 살고 있었고, 네네. 거기에 이제 복지 정책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돈 잘 벌고 니네들한테 이제 그렇게 먹고 살게 해줬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정권 유지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내세운 게 탈석유. 이제 언젠간 석유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 뒤에를 이제 포스트를 이제 대비하자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네옴시티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우리가 그 두바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께서도 조금 그 왕세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지금 지금 이제 그나마 그걸 추스리 있었던 것은 포스트 석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로 먹고 사는 게 언제까지고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먹거리를 찾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 갔나요? 여기도 역시나 먹을거리가 있어서 여기도요? 간 거 플러스 미국 견제를 위해서요. 미국 견제를 네, 위해서요. 미국 견제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미국 견제는 지금 이제 그 사우디 원유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 위안화 결제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 위안화도 기축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사우디 원유를 과거 이제 지금 왕세자 이제 할아버지 때 이제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거가 이제 되면서 미국 기축 통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가 미국과 별로 관계도 안 좋고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네들의 그 무역의 대부분을 자국 통화로 결제하고 싶었던 욕심들이 컸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참에 사우디와 결제를 위안화로 하자라는 것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네옴시티의 원래 기본 원칙은 사우디 업체들에게 많은 지분을 주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기반공사가 2025년까지 되는데 이건 대부분 사우디 업체들이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반공사는 이제 상하수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근데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나온 발주에 약 15%씩을 각각 중국과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네.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에 원희룡 장관까지 가셔서 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걸 놓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뭐 새로운 것들 중국이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있어서 영향력 확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굉장히 당분간은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교가 되는 게 이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 기간 동안에 사우디와 체결한 계약 규모가 39조 정도 돼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7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가서 어떻게 했나요?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굴욕적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이거 뭐 미국을 견제하면서 거 봐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성과를 얻었다. 나는 더 제조적인 그림을 연출할 수 있어서 네. 중국 입장에선 더 정말 그야말로 신의 한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 TSMC가 애리조나 그 반도체 공장에 그 기구를 들이는
뭐라 그러죠? 기공식. 네,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 해서 뭐 네로라 하는 기업 CEO들이 다 와서 축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꼭 바이든 대통령 이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공식에도 오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만 갖고 우리는 안 갔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TSMC가 지금 미국 역사상 외국인 투자 규모로 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기공식 하는 거 말고 네. 기존의 투자 계획을 3배 이상 밝혔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라서 100%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로 애플이 이 제품을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화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는 꽃놀이표입니다. TSMC와 삼성을 경쟁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기네들에겐 유리해지는 거죠. 자기네 땅에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고 물류도 자기네 땅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쓰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애플이 TSMC만 쓰겠습니까? 삼성도 쓰겠죠.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행사에 오히려 CEO들이 나타남으로써 삼성을 긴장시킨다라는 것도 하나의 저는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반도체법 치포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지금 뭐 대만 부분의 양안 갈등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TSMC가 한때 이제 일본으로 공장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만 네. 일본은 지진 문제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일본에 되는 것들은 그냥 설로 끝났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크게 짓는다라고 본다라면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CEO가 영어 잘하시던데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비 반입식이었네요. 장비 반입식. 저는 약간 온 건데. 부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인류 기업의 CEO들이 TSMC에 환심을 사려는 듯하게 저는 보였거든요. 사실 그 TSMC를 약간 평가 졸아하자면 그냥 OEM 업체잖아요. 설계준 대로 만드는데.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네. 다들 가서 우리 것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형편인데 지금 이 TSMC 점유율이 50%가 넘는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성전자인데 격차가 아마 이 400억 달러 투자가 보거든요. 이건 더 벌어져요. 우리도 우리가 아니죠. 삼성전자도 오스틴에다가 짓겠다라고 한 게 170억 달러예요. TSMC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른바 TSMC가 이 캐파 생산 능력 확대로 맞서거든요. 그럼 삼성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야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할래라고 한 게 170억 달러인데 TSMC가 그래 170억 받고 400억 딱 이렇게 얹은 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국은 기술 경쟁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경쟁이요. 네, 상반기 파운드리에서 3나노미터 공정을 TSMC보다 앞서서 양산했거든요. 그럼 이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네.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야지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메모리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메모리 1등은 삼성전자인데 메모리 부분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20%에서 1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TSMC 점유율은 50%고요. 삼성전자 점유율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위인데 2위가 삼성전자인데 50대 17이에요. 확 격차가 벌어진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노 공정인데 원래 5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이 졌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뺏겼었죠. 그래서 심지어 굴욕적으로 그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퀄컴 칩을 TSMC 걸 썼었어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4나노에서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었죠. 네. 4나노에서 이제 그거를 삼성이 해서 결국 자기네가 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퀄컴이 만드는데 자기네가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고 3나노는 지금 양산 준비는 끝났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그거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제품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 TSMC보다 준비는 이제 끝내놓은 상태죠. 결국 기술 격차인데 네. 이것도 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좀 3나노는 빨랐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TSMC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또 한 가지 트리거가 있어요. 이번에 반도체 칩법과 관련해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3개를 1년간 유예시켜주는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네. 우리한테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빨리 좀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양복으로 따지면은 기성복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정말 섬세하게 그 맞춤형 양복을 그대로 지어주는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네네. 근데 이게 그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5나노 같은 경우가 그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이거든요. 네. 거기에 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3나노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네. 정말 기술이라는 게 단순하진 않다라고 봐야 그러네요.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용주 YG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